자, 먼저 이제 주임법 나와 있네요.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 주택일 경우 주임법이 적용되는데, 여러분들 주임법 같은 경우에는 그 보증금 제한 자체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주임법 자체가 적용되기 위해서 보증금액의 제한은 없다라고 했어요. 30억짜리 40억짜리 임대차 보증금 주고 살고 있다고요. 주임법 적용돼 안 돼요?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점이 뭐하고 차이점이죠? 상임법하고 차이점이에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법 자체가 적용되려면 보증금액이 일정액 이하일 때만 적용되는 겁니다. 주임법에서 보증금 제한 문제가 나오는 것은 소액 임차인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최우선 문제에서만. 네. 자, 그러면 주택 임대차보호법 먼저 판례 1번입니다. 판례 1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주임법이라는 것은 주택일 때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언제 기준이냐 이게 문제예요. 언제 기준이냐. 언제 기준일까요? 임대차 계약 체결시 기준입니다. 계약 체결시.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면은 그 밑줄 친 내용이 있잖아요. 밑줄 친 내용, 그러니까 첫 번째 밑줄 친 내용 말고 두 번째 밑줄 친 내용 보시면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 그럼 이거는 지금 주택이 아니죠. 사무실입니다. 뭐가 설정이 됐어요?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설정된 후에 뭐로 바뀌었어요? 주거용 건물로 용도가 변경됐네요. 이제는 이거는 이제 사무실이 아니라 뭐로 된 거예요? 주택입니다. 주택. 이 상태에서 뭘 체결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죠. 임차인, 소액 임차인, 그 말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거는 주택이잖아요. 주임법 적용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그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 중 일정액 우선 면제받을 권한이 있어 없어요?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1번 풀어보세요. 우선 변제권이 없다. OX, X가 되겠네요. 용도가 바뀐 다음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주임법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 판단할 때 언제라고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기준입니다. 체결시 기준. 그 다음에 판례 2번. 판례는 또 이제 뭐가 상가냐 이게 문제예요. 앞에 봐보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일단 임대차 계약 목적물이 상가야 되는 겁니다. 뭐 보증금 일정액 이하 부분은 나중에 보고 일단 이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 상가일 때 상임법이 적용된다고요. 그러면 둘이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사람이 여기서 이 건물에서 있잖아요. 아직은 몰라요. 지금은 이 건물인데 이 건물에서 이 우리 뭐 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신발을 제조합니다. 신발을 제조하고 있다고요. 상가예요? 상가 아니에요? 우리 건물 빌려가지고 이 건물에서 신발 만들고 있다고요. 상가예요? 상가 아니에요? 상가 아니에요. 상임법 적용 안 됩니다. 이때는. 근데 이 사람이 있잖아요. 신발을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뭐까지 하고 있냐면 판매까지 하고 있어요. 상가예요? 상가 아니에요? 상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가냐 상가가 아니냐 이것은 판단 기준이 뭐냐면 영업용 건물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여기서 영리활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업활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문제 2번 한번 풀어볼까요? 2번. 자, 2번 지문의 키워드 뭐가 보이세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있다라고 한다면 상임법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판례 3번에 보면 대항력. 주임법에서 대항력 취득하려면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언제 발생하죠? 다음날 0시. 자,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주택인도 주민등록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배당요구 종기까지 뭐 해야 된다? 계속 존속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라고 한다면 대항력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판례 4번입니다. 판례 4번은 5번하고 동일한 취지가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는 상임법도 똑같은 논리가 전개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보니까 주택이 있고요. 둘이 만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요.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금 갖추고 이 을이 이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럼 이 임차인 있죠? 이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 있죠? 이 집을 제3자병에게 다시 임대를 합니다. 이걸 전대한다라고 하죠. 이 사람 뭐라 하죠? 전대인. 이 사람은 전차인이라 합니다. 전차인. 그래서 이 전차인이 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주민등록은 여전히 을 앞으로 되어 있고요. 이 사람은 여기 주택인도 이사 나갔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살고 있지는 않지만 주민등록은 을 명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집에 살고 있어요. 주택인도. 그러니까 병이 이 집에 살고 있고요. 주민등록은 을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때 대항력의 문제. 대항력의 문제는 을이 대항하는 거예요? 아니면 병이 대항하는 거예요? 예? 을입니다. 을. 항상 대항력 기준은 누구예요? 임차인입니다. 이 사람 임차인 아니에요. 이건 전차인에 불과한 거죠. 전차인은 따질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임차인이 대항력 있으면 당연히 보호 받는 거고, 임차인 대항력 없으면 보호를 못 받는 거고, 이 사람은 임차인 품 안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따지는 게 아니라 임차인 따지는 겁니다. 과연 이 임차인이 이 사람에게 대항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대항력 있어 없어요? 대항력 없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주택인도 주민등록 있잖아요. 근데 대항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항력이 인정이 되려면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필요한데요. 누가 주민등록이 돼야 되는 건데요? 누구 명의로? 그 집에 실제 살고 있는 사람 명의입니다. 누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이 사람의 주민등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주민등록 의미가 없고요. 여기에 만약에 병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임차인꼴로 보는 거예요. 일단은 이 사람 주택인도 요건 충족됐습니까? 된 거죠. 왜? 직접 간접 점유니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 사람 점유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점유 안 하고 점유하고 있죠.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아니에요. 그럼 주택인도다 그 말은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인데 점유는 직접 간접 다 상관없잖아요.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간접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주민등록을 이 사람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 결론.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누구 명의로 등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점유자 명의. 한마디로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명의로 돼야 되는 겁니다. 임차인 명의의 주민등록 의미가 없습니다. 전대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만약 이 사람 있죠? 임대인이에요.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했습니다. 자, 전차인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항력 있어 없어요? 대항력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전대할 때 동의 어디서 전대를 했고요. 전차인 명의의 주택인도 주민등록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임차인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상인법에서 있죠. 상인법은 건물인도 플러스 뭐죠? 사업자 등록 신청 다음날 대항력 발생하잖아요. 사업자 등록 문제가 나오는 건데 사업자 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점포 있죠? 상가를 전대했어요. 누구 명의로? 전차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내야 되는 겁니다. 전차인 명의로. 똑같으면 논리가. 그러니까 현재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명의로 주민등록, 현재 그 가게에서 영업하고 있는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됐을 때 임차인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판례 4번 볼까요? 자, 판례 4번에서요. 아래쪽에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첫 번째 키워드가 뭘까요? 임대인 승낙 받았네요. 그 다음에 누가 지금 했어요? 전차인이 주택인도 주민등록. 자, 이 임차인 간접점유하고 있죠? 대항력 있어 없어요? 있다. 5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5번 볼까요? 5번도 마찬가지 동일한 취지니까 곧바로 문제 한번 봐보세요. 5번.
자, 그 지문의 키워드가 뭘까요? 직접 점유자가 주민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면 임차인 대항력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5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판례 7번 볼게요. 판례 7번 보시면 가로 1번에 미출친 내용 봐보세요. 키워드가 뭘까요? 예?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됐거나 대항력을 갖췄다. 이게 무슨 말인데요? 누가 먼저 들어왔다는 건데요? 그렇죠. 저당권자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수험생들이 착각에 빠지는 게 뭐냐면 임차인이 주택인도 주민등록, 대항력권 갖추면 무조건 대항력이 있다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항력권을 갖췄을 경우에는 후순위자에게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선순위가 있다, 선순위자에게는 대항력이 없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이 집에 대해서요, 먼저 여기에 저당권이 먼저 들어왔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이거 의미 있어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 떼어보잖아요. 그 이유는 뭘 확인하려고? 이거. 그렇죠.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보는 거. 만약에 이게 있다 하면은 이거 의미가 없다니까요. 물론 소액이면은 의미가 있겠지만 소액 얼마나 적습니까? 지금 서울에 비교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소액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설령 대항력권을 갖추고 있었을지라도 선순위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경매가 들어왔을 때 이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력이 있어 없어요?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순위 권리자가 없을 때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1번 키워드가 뭐라고요?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들어왔다 그 말이죠. 이때는 경매가 들어왔을 때 임차권은 존재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됐으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그래서 6번 풀어보세요. 키워드가 뭐라고요?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함께 소멸. 따라서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가로 2번 조금 복잡합니다. 가로 2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그 비교를 좀 해야 됩니다. 판례 8번하고 비교를 하고 쓰세요. 가로 2번 나와 있는 판례 거기 옆에다가 8번과 비교, 판례 8번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먼저 앞에 한번 봐보세요. 갑이 서울 생활이 싫어요. 그래서 이제 전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집을 하나 구입해서 여기 살고 있네요. 소유권자입니다. 소유권자고요. 당연히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이라는 이렇게 갖추고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갑이 지금 경제 여건이 별로 안 좋아져 가지고 이 집을 팔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집을 팔고요. 을 앞으로 등기를 하는데 을도 보니까 대부분 이제 뭐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행 대출을 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기 한 날 곧바로 이제 은행 가치에서 저당권 등기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 등기가 됐는데요. 이게 언제냐면 을 앞으로 등기가 된 게 예를 들면 2013년 5월 12일 한번 해볼게요. 등기된 것도 2013년 5월 12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갑 주택인도 주민등록 이거는 2007년 5월 12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갑은 있죠? 갑은 지금 전원생활 좋아요. 근데 왜 이 집을 파는 거냐면 지금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집에 계속 살고 싶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집을 팔지만 이 집에 계속 살고 싶다. 그렇죠. 우리에게 부탁을 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임대인 되겠고, 이 사람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임차인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돈 갚지 못해가지고 경매가 들어간 거예요. 이제. 경매가 됐고, 정의 경락을 받았다는 거죠.
이 사람 매각대금 다 완납을 했어요. 근데 현재 이 집에 지금 누가 있을까요? 갑이 있겠죠. 그래서 이 경락받은 사람이 갑에게 야, 그 집 내 집이니까 너 나가 했겠죠. 그랬더니 갑이 뭘 주장했냐면 야, 너는 지금 저당권 등기된 게 2013년 5월 12일 아니냐. 경락받은 사람은 저당권자 순위를 이어받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 사람 보니까 뭘 주장했냐면 나는 2007년 5월 12일 날 주택인도 주민등록이니까 나는 2007년 5월 13일 날 이미 대항력을 취득했는데 너 까불지 마 임마. 내가 한참 빨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뭐라 해요? 네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야 해요. 예. 이 사람의 주장은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네가 2007년 5월 12일 받아둔 거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왜? 이거는 소유권자로서 받아놓은 거지 임차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임차인으로 언제 바뀌는 건데요? 을 앞으로 등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례가 하게 되면 이 임차인으로 대항력 언제 취득할까요?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해준 다음날 취득한다라고 해요. 따라서 2013년 5월 13일이고 여기는 5월 12일이니까 정말 아깝습니다.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 못합니다. 값 보따리 싸야 됩니다. 일사 가야 됩니다. 예. 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가불병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이게 거꾸로 돼 있네요. 그 사례를 보니까 여기 병이 있고요. 을이 있고요. 여기 갑이 되어 있네요. 네. 앞에 보세요. 책 보지 마시고. 병이 누구냐면 건설사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임차인이고요. 뭐냐면 이제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 근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뭐 하죠? 분양전환 하잖아요. 분양전환 해가지고 분양받아서 그때 이제 뭐 돈도 좀 이렇게 올라가고 했잖아요. 요즘도 이게 좀 있나 모르겠네요.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선 분양받아서 돈 좀 벌었습니다. 이것도. 네.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 건설사가 있고요. 여기 이제 임차인이 있는데, 이쪽이 지금 임대인이죠. 이쪽이 임대인. 자,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요. 뭐 한 거냐면 전대한 거예요. 다시 임대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불법으로 명의변경 다 하더라고 보니까. 예, 기가 막히게. 예, 명의변경 다 해요. 예전에 보니까 판교 쪽에서 보니까요. 판교 쪽에서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판교에서. 자, 여기 보시면 전대를 했거든요. 이 사람은 전차인이에요. 자, 이 사람 임차인이고. 근데 이제 몇 년 뒤에 이제 분양 전환했어요. 이 사람이 분양 받았어요. 이제 이 사람이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 받았으니까 이제 자기 앞으로 등기를 쳤겠죠. 그렇죠? 이 사람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에요. 이제 뭐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소유자 겸 임대인.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전차인 아니죠? 뭐로 바뀌어요? 그렇죠. 임차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이 이제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이제 뭐 예전에 다 해놓고 살고 있었겠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이 임차인인데 이 사람이 전차인에서 임차인으로 바뀌었는데 과연 이 사람 대항력을 언제 취득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된 거예요. 대항력 취득 시기가 문제된 거예요. 언제 취득한다? 그렇죠. 을 앞으로 등기된 그날 즉시입니다. 이날 즉시. 여기하고 여기가 다르니까 제가 비교라고 한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 집, 나중에 남의 집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계속 남의 집에 살았던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현재 판례가 하게 되면 여기하고 여기 꼭 구별해 두세요. 네,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7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먼저 7번. 제가 지금 그림 그렸던 거 그대로 말로 풀어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이 사건, 이거. 자, 임차인이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X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판례 8번 있죠? 판례 8번에서 맨 아래쪽에 밑줄 친 내용입니다. 갑은 을명의에 소유권 유전등기 경로되는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다. 여기입니다. 갑은 언제 취득한다? 대항력을 을명의에 등기 그날 즉시 취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판례 10번 볼까요? 판례 10번. 판례 10번에서요. 가로 1번 봐보세요. 가로 1번에서 밑줄 친 내용이에요. 주택인도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은 대항력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대항력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존속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주민등록 다른 곳으로 전출했다. 대항력 날아간다. 그래서 그 아래 9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키워드가 뭐죠? 계속, 존속 맞네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이에요. 가로 2번 아래쪽에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페이지 11번 한번 풀어보세요. 키워드가 뭘까요?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뭐 했다고요? 주민등록을 이전, 전출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주민등록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니까 대항력 소멸돼야 되겠죠? 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요령인데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남의 집에도 많이 살거든요. 예. 내 집 뭐 임대 주고 또 남의 집 가서 살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래요. 네. 그런 경우에는요. 전세권 설정 등기 해두세요. 예? 내가 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은 예, 전세권 설정 등기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지금 현재 전입신고를 못할 상황이다 하면은 나는 빼고 누구? 가족들 거 옮겨두시면 돼요. 왜냐하면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할 때 이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포함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또 이제 전출할 일이 생겼어요. 내가. 그러면 내 것만 빼가야 되는 거예요. 가족 거 남겨두고 해야지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족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 걸. 네. 자, 그러면 그 판례 이제 11번문 차례요? 아니구나. 판례 10번이죠. 판례 11번 문제. 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판례 11번 문제. 아니, 판례 10번 안에 있는 11번 문제 풀었습니까? 제가 지금 그럼 판례 11번요. 네, 판례 11번. 제가 서서히 지금 졸리는가 봐요, 지금. 네. 하긴 뭐 졸면서 강의도 한대요. 네. 우리 남자분들 군대 생활할 때 뭐 행군할 때 졸면서 행군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졸면서도 강의한다는데 저는 아직 그 경지는 못 가봤어요. 네. 근데 거기는 이제 판례 11번은 직권말소 문제거든요. 직권말소. 아마 여러분들 그거 들어봤을 거예요. 보면 우리 이제 뭐 그 동 아래 뭐 통장도 있고 뭐 반장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 해가지고 막 조사로 다닙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안 살고 있으면 몇 번 왔다 안 살고 있으면 뭐 직권말소되고 하기도 하는데 주민등록이 직권말소가 됐을 때 일단은 직권말소가 됐다라고 한다면 주민등록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합니까? 존재 안 하니까 일단 대항력 날아가는 겁니다. 대항력은 상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지금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기 주택이 있어요. 둘이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요.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이라는 요건 갖추고 이 집에 살고 있는데요. 주민등록 이 요건이 지금 날아가 버린 겁니다. 직권말소가 됐다고요. 직권말소. 더 이상 지금 주민등록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니까 일단 대항력 상실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뭐 했을 때 문제가 되겠어요? 재등록을 했을 때. 재등록을 했을 때 과연 처음에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될지 아니면 새롭게 취득할지 그 말은 소급표가 있는지 소급표가 없는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중요한 문제예요? 임차인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 이게. 네. 왜냐하면 직권 말소가 된 다음에 새로운 이해관계는 없다라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직권 말소가 된 다음에 만약에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저당권이 들어왔고 나중에 재등록이 됐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럼 이쪽 재등록을 했을 때는요. 두 가지로 구별하고 있죠.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 절차를 거친 다음에 재등록을 한 경우하고 이 절차 없이 재등록했을 때 이 절차 없이 재등록했다 이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는 새롭게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차를 거친 다음에 재등록이 됐다 그 말은 잘못 말소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때는 소급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말은 처음에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떨 때 의미가 있냐면 이거예요. 시간 순서를 잘 보세요. 자, 직권 말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병이란 사람이 이 집을 보니까 이 집을 보니까 임차인이 없네요. 병이 지금 은행입니다. 은행. 갑이 돈 빌리러 왔어요. 돈 빌리러 왔는데 보니까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 보증금 다 감액하고 빌려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임차인이 없어요. 보니까 임차인이 있을지라도 지금 그렇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죠. 대항력도 없고 우선면제권도 없으니까 됐구나. 그래서 이제 이 병이 저당권을 설정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 을이 나중에 이 절차를 통해서 이제 재등록을 했다고요. 이때는 이 을 있잖아요. 처음에 대항력이 그대로 뭐가 돼버린다? 그렇죠. 유지가 된다. 소급표가 있다고요. 따라서 이 병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가 아프게 돼버린 거죠. 이때는. 경매가 들어왔을 때 이 임차인 대항력 있어 없어요? 대항력 있겠죠. 이 사람보다 빠른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급표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저당권자 별 문제가 없는 건데 소급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저당권자의 이 사람이 이제 은행은 이제 머리가 아프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직권말소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겠어요? 일단 대항력 상실한다. 더 이상 중록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절차를 거친 건지 거치지 않은 건지 이 절차 거친 경우는 소급표가 있다는 거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롭게 취득한다는 거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가 뭔데요? 이 절차를 거쳐서 회복한 것이 아니라면 했어요.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소급표가 없잖아요. 거기 보니까 직권말소 후 재등록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서은이 제3자가 있죠? 이 사람 보면 이 사람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저당권자. 그럼 저당권이 빠른 거예요? 아니면 임차인이 빠른 거예요? 저당권이 빠른 거죠. 소급표가 없으니까. 따라서 이 임차인은 경매 들어왔을 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 없어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이 임차인이 저당권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판례 12번 있잖아요. 판례 12번 같은 경우에는 13번하고 함께 보시면 됩니다. 판례 12번은 13번하고 함께 보는데 자, 여기 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을이 있고요. 이 둘의 관계는 뭐냐면 이 사람이 돈을 빌린 채무자고요. 이 사람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예를 들면 얼마의 채권을 갖고 있냐면 1억 원의 채권 가지고 있다 한번 해보세요. 채권자예요. 일반 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있어 없어요? 일반 채권 우선변제권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채권은 그냥 종이 쪼가리입니다. 채무자에게 만약에 재산이 없으면 돈 못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을이 지금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갖고 있지만 항상 마음이 불안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을이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어차피 이 을이 지금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마침
갑이 집이 있네요. 이 집을 내놨어요. 지금 임대한다고. 그래서 이 을이 갑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이 을은 갑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냐면 예전부터, 즉 기존에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1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기존의 채권을 가지고 이제 뭐에 가름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증금 지급에 가름한 거예요. 기존 채권 가지고 보증금 지급에 대신했다. 이것을 시험에 나올 때 가름했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이거 어디서 경험해 봤는데, 이거? 어디서 경험해 왔어요, 이거? 전세권에서. 전세금 지급이 상륙 요소 아니에요. 하지만 기존에 채권이 있다. 기존 채권 가지고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존 채권을 가지고 보증금 지급에 가름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것도.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느냐? 목적을 따집니다. 목적을 따져가지고요. 이게 무슨 말인데요? 진짜로 이 사람이 진짜로 집이 필요해서 이 집에 살려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고요. 이 사람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 받을 목적으로 단순 채권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머리를 쓴 거라고 이렇게 한 경우. 그럼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주임법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주거 생활 보장이에요. 그 집에 살았을 때 보장해 주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용식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주임법 적용돼 안 돼요? 적용되겠죠. 주임법 자체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주택인도 주민등록 요건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대항력이 있어 없어요? 대항력이 있는 거죠. 확정일자 받아놨다. 우선변제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식 목적이 전혀 없다. 사용식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가 되어버릴까요? 허위표시입니다. 통정허위표시. 통정허위표시로서 이 임대차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있어 없어요? 없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따지는 겁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여러분 특별한 말이 없으면 사용시할 목적이 있다라고 보고 문제를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판례 12번에 13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기존 채권을 가지고 보증금 지급에 가름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라고 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거 통정허위표시입니까? 아닙니다. 네. X가 되겠고요. 판례 13번 볼까요? 판례 13번에서 14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예? 주된 목적이 뭐라고요? 그렇죠. 선손이 담보권자의 우선에서 채권을 회수. 그 말은 여러분 이 사람 있죠? 이 사람 사용식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보호받아요? 보호 못 받아요? 보호를 받지 못한다. OX 5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4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그 다음에 판례 15번 있죠? 판례 15번. 판례 15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주택이 있어요. 둘이 만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요. 자,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이라는 대항력권 갖추고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2년. 그런데 계약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계약기간 중간에 예를 들면 1년 만에 집주인이 바뀌어요. 자, 이 사람이 양수인입니다. 양수인. 이 사람이 양도인이고요. 이때 이 을 일단 병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없어요?
있잖아요. 대항 요건을 갖추고 살고 있었고 집주인 바뀌었다, 대항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이 집에 계속 살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요, 갑이 갖고 있던 임대인 지위를 병이 뭐하게 된다? 승계를 하게 된다. 이게 두 번째 의미예요.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보증금 반환 문제가 나오거든요. 누가 반환한다? 갑이에요, 병이에요? 갑이 아니라 병입니다.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으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할까요?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 보호하려고. 이 사람 보호하려고. 만약에 이 사람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 안 하고 나중에 계약이 끝나면 갑한테 받아라 해버리면 이 사람 미치는 겁니다. 이 사람 찾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보니까. 아니 우리 갑하고 계약했는데 왜 병이 보증금을 돌려줘요?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누구 보호하려고? 예. 임차인 보호하려고 임대인 지위를 이 사람이 승계한 걸로 봐주는 겁니다. 법에서. 안 그러면 이 임차인 나중에 보증금 받으려면 진짜 너무 힘들죠. 이 사람 찾고 다니려면. 따라서 임차인 보호기 때문에요. 이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임차인 같은 경우는 항상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나중에 계약기간 끝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잘 반환해 줄지 반환 못 해줄지, 그럼 이 사람이 좀 어느 정도 자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지금 남의 집 빌려서 살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번에 소유권 취득했거든요. 봤더니 자기보다 더 돈이 없어요. 전부 다 대출 끌어다가 집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계약기간 끝나도 돈 없어요. 못 주겠어요. 새로운 사람 들어올 때 줄게요. 머리 아프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원래 계약기간 끝나면 새로 들어올 사람 없어도 보증금 내주는 게 맞아요. 법적으로. 그렇죠? 근데 거래 관행상 그냥 새로 들어올 때 줄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불안하기 때문에 나 그냥 이 병이 임대인 지위 승계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뭐 할 수가 있다?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다고요. 이의를 제기해버리고요, 이 둘 사이 계약 끝내고 보증금 주세요. 나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근데 이의 제기하게 되면 승계 못하게 되니까 여전히 누가 보증금 반환 채무 부담한다? 갑이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판례 15번 있죠. 판례 15번에서 18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키워드가 뭘까요? 이의제기가 없으면 보증금 누가 반환한다? 양수인. 왜?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판례 17번 볼까요? 판례 17번은 곧바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판례 17번은 문제 19번 한번 봐보세요. 자, 임대인 지위가 승계됐으면 이 사람 앞에 보세요. 이 사람이 양도인, 이 사람이 양수인. 이 사람 더 이상 임대인이 아니죠. 보증금만한 채무가 있어 없어요? 없다 그 말이죠. 소멸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판례 18번입니까? 판례 18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이미 공동저당에서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면제권 있잖아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면제권에서 아까 여기 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주택이 있고, 그리고 대지 갑이 소유하고 있고 주택도 갑이 소유하고 있고. 자, 대지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할 때 A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B에게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 이 집에 대해서 을에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고 이 사람이 소액이다. 그럼 주임법이라는 것은 주택뿐만 아니라 어디에 대해서도 대지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라고 했죠. 그럼 이 지역이 서울이다. 서울 같은 경우는 얼마라고요? 1억이라고요.
최대 얼마까지? 3,400만 원까지. 그러면 대지 매각 대금이 만약에 1억이고요. 주택 매각 대금이 1억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얼마예요? 1,700, 여기서 1,700 이렇게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해야 될 것은 이 A 있잖아요. A가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을 당시 이미 대지 위에 집이 있을 때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나 대지 상태에서 만약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 나중에 집을 지었고 그 다음에 소액임차에 나왔어요. 이때 이 소액임차에는 대지에 대해서는 A보다 우선 변제 못 받습니다. 최우선 변제 못 받는다고요. 나대지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나오면은 나대지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20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지금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지었다. 그 말은 나 대지 상태에서 저당권이 있었고요. 나중에 건물을 지었다고요. 소액임 차임 같은 경우는 대지 매각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 19번 아까 우리 공동저당에서 이미 봤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판례 20번이에요. 판례 20번은요. 아까 이것도 이미 설명했네요. 주임법 상임법에서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이건 배당 요구해야 됩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까? 배당 요구해야 되는 배당 요구 채권인 겁니다. 따라서 앞에 보세요. 이 사람이 배당 요구 안 했어요.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먼저 배당을 받은 거예요. 이때 자기보다 먼저 배당받은 후순위 권리자 상대로 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정당하게 배당 요구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배당표가 잘못 작성돼가지고 후순위가 먼저 배당받았어요.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배당 요구 채권인지 아닌지 이걸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례 20번에서요. 21번 한번 풀어보세요. 첫 번째 키워드가 뭐죠? 배당 요구 채권자. 두 번째는 키워드는 뭔데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게 키워드예요. 자기가 배당 요구 안 해서 배당에서 제외된 건 정당한 거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 잡아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X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2번 한번 보세요. 여기도 뒤에 말들 보지 마세요. 뒤에 말들 보지 마시고 키워드가 뭔데요? 누가? 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은 뭐라고요? 배당 요구 채권이라고요. 근데 지금 배당 요구 안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배당 요구 안 했기 때문에 배당 못 받은 거거든요. 후순위 잡아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있다. X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례 21번 있죠? 판례 21번 아까 이것도 설명했는데 앞에 한번 봐보세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배당 요구 채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뭘 했냐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를 해서 이미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아놨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배당 요구 채권이 아니고요. 배당 요구 안 해도 당연히 배당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시험에 나온 적 없지만 최근에 나온 판례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미출칙 내용에 키워드는 집행권원을 얻어서 이게 키워드입니다. 집행권원을 얻었다. 집행권원이다 그 말은 이미 판결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판결을 가지고 경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때는 배당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끝말 배당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은 배당 요구 채권이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판례 22번 보고 쉬겠습니다. 판례 22번에서요. 밑줄 내용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 이게 하나 키워드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이미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 배당 요구 채권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언제까지 등기가 돼야 되는 거냐면 밑줄 친 내용 끝난 다음 위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가 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임차권 등기가 됐을 때 그때 이 사람은 배당 요구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까지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이 표현까지는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네, 근데 그 표현을 기억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에 등기가 됐다. 배당 요구 채권이 아닌데 언제까지 임차권 등기가 돼야 될 것이냐?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는 임차권 등기가 되었을 때 배당 요구 채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3번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이거 다 볼 필요 없잖아요. 그 지문 쭉 보다가 뭐가 보이세요?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가 됐다. 그러면 끝말만 보면 되겠죠. 그러면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OX, 배당 요구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령만 생겨버리면 문제지문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 문제를 볼 때 키워드만 딱 잡고 풀어내면 금방 푸는 거예요. 네, 이제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